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DVD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꾸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생활. 오늘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서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 세 번째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이 자료가요. 단순히 절차만 쭉 나열한 딱딱한 문서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병원이라는 고도의 의료 환경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분이 원래 살던 동네, 그러니까 자신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아주 정교한 사회적 인프라의 설계도라고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매일 서류랑 씨름하시고 또 환자분들과 상담하시는 우리 실무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복잡한 지침서 이면에 어떤 진짜 흐름이 있는지 짚어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매뉴얼을 쭉 읽어보니까 그 전체적인 과정이 육상 경기의 이어달리기에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어달리기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병원이 먼저 트랙을 달린 다음에 지자체인 시, 군, 구, 전담 조직에 바통을 옮겨주는 구조잖아요. 여기서 바통은 당연히 아주 소중한 존재인 환자일 거고요. 그렇죠. 이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아주 매끄럽게 넘겨주는 과정, 즉 대상자 의뢰 과정이 오늘 첫 번째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역사회에 안착하기까지 그 아슬아슬한 여정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좋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급한 고비를 넘기고 퇴원을 앞둔 80대 어르신이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트랙의 첫 번째 주자인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이 어르신의 의학적 수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어떤 걸 봐야 하나요? 혼자서 화장실은 가실 수 있는지, 식사는 챙겨 드실 수 있는지 같은 일상생활 기능부터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계단은 오르내릴 수 있는지 등 이런 다양한 돌봄 욕구를 아주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마치면 이제 병원은 지자체로 보낼 이른바 서류 바통을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필수 서류 목록을 보니까 선별평가표, 통합지원 신청서, 환자평가표, 챙겨야 할 게 엄청 두툼하더라고요. 네, 서류가 꽤 많죠. 그런데 이 민감한 의료 정보랑 개인 데이터를 지자체로 막 넘기기 전에 환자 본인에게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병원이 알아서 자동 전송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 그 지점이 이 모든 행정 절차의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돌봄 연계라도 환자분의 동의 없이는 진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역시 동의서가 필수군요. 네, 병원 담당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 후에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정보가 지자체로 넘어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죠.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네요. 그렇죠.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자의 동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서류들을 시, 군, 구로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매뉴얼을 보다가 제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호환되는 정식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과도기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현재로서는 시스템 구축 과도기가 맞습니다. 그럼 이 방대한 서류들을 이메일이나 종이 서류를 스캔한 PDF로 수기 제출하라고 되어 있던데 아니 고도로 디지털화 되어야 할 2026년 복지사업에서 이메일하고 수기 PDF에 의존한다는 건 좀 심각한 보안 리스크 아닙니까? 현장 실무자분들도 딱 그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시스템적으로 한 번에 매끄럽게 싹 넘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전국 단위로 시스템이 완벽히 연동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요? 매뉴얼은 이 불편한 과도기를 인정하되 아주 강력한 단서를 붙였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철저한 암호화입니다. 암호화요? 네, 비밀번호가 설정된 압축 파일을 무조건 사용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행정망 이메일이나 공식 공문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거죠. 약간 아날로그적인 방식이긴 하네요. 메일 보내고 또 확인 전화도 돌리고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이렇게 수기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하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병원과 지자체 실무자들이 서로 직접 소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서로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는 일종의 협업 훈련 기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빈틈을 사람의 소통으로 메우면서 유대감이 생길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그렇다면 병원 쪽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하나 짚어볼게요. 네,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만약 방금 말씀하신 그 80대 어르신이 입원한 병원에 그 의료사회복지사가 아예 없거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복잡한 4번 서식, 환자 평가표를 작성할 여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이 바통을 못 넘기면 환자는 그냥 방치되나요? 그래서 매뉴얼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성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연성이요? 누가 대신 써주기라도 합니까? 맞습니다. 만약 병원이 평가표 작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맺은 협약을 통해서 시, 군, 구의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를 해준다는 거군요. 네, 병원이 최소한의 의뢰서와 동의서만 챙겨서 딱 넘겨주면 지자체 전담 요원이 직접 병원으로 나가거나 유선으로 환자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도의 목적이 서류 완성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한 복귀에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서류 작업의 주체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니 현장에 엄청난 숨통이 트이겠네요. 자, 이제 관점을 지자체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자체 담당 주무관님 상황으로 가보죠. 병원에서 그 암호화된 PDF 파일들을 묶어가지고 드디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이메일이 업무에 제친 통합돌봄 담당 주무관님 모니터에 딱 도착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주무관님은 무조건 차큐 챙겨서 환자 집으로 확인조사 나가야 합니까? 아니요. 일단 모니터 앞에서 심호흡부터 하시고요. 서류의 상태부터 꼼꼼히 스크리닝 하셔야 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봐야겠네요. 병원에서 보내온 서류에 누락된 건 없는지, 환자 거주지 주소나 핵심 의료 정보가 잘못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빈칸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보완을 요청해야죠. 하긴 확인 없이 무작정 현장에 나갔다가 헛걸음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 지자체의 이메일 주소, 담당자 연락처, 선호하는 파일 형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두는 사전 작업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병원의 베테랑 담당자가 서류를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작성해서 보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지자체는 원칙상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이 대목에서 매뉴얼이 현장 실무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병원에서 환자 평가표 등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보낸 것이 딱 확인된다면 지자체는 자체적인 현장 방문 조사를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요? 공공행정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해준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공무원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병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지자체가 온전히 신뢰한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없앰으로써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절약된 시간과 자원을 정말로 복잡하고 위험한 위기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죠. 신뢰가 행정의 속도를 확 높이는군요. 서류 검토가 끝나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잖아요. 주거 지원이 필요한지 방문 간호가 필요한지. 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80대 뇌졸중 어르신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죠. 내일 당장 퇴원인데 집에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고 식사조차 불가능한 초응급 상황이라면 어떡합니까? 위원회 소집하고 회의하고 결제받을 때까지 어르신은 굶으셔야 하나요? 그 질문이 바로 기존 관료제의 가장 큰 한계였죠. 하지만 이번 통합돌봄 매뉴얼에서는 이 한계를 돌파하는 혁명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혁명적인 장치요? 바로 사후 승인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생존이나 안전이 직결된 긴급 상황이라면 통합지원회의의 공식적인 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하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먼저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원부터 한다는 거네요? 네,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행정적인 승인 절차는 나중에 회의를 열어서 사후에 처리하도록 헌법적인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행정 절차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겠다. 선조치 후 보고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군요. 이 보수적인 조직에서 사후 승인을 제도로 못 박았다는 건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실무자들에게 재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든든한 보호막을 쳐준 셈이죠. 그런데 이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려면 결국 기관 간의 장벽이 낮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요?
매뉴얼에 소개된 모범 사례 중 하나가 경기도 안성시와 안성병원의 협업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병원 관계자가 한 달에 2번씩 직접 지자체의 통합지원 회의에 참석합니다. 아, 직접 회의에 참석한다고요? 네, 전화나 이메일로 핑퐁 게임을 하는 대신에 한 테이블에 앉아 환자 상태를 직접 브리핑하고 그 자리에서 돌봄 계획을 확정 짓는 거죠. 부처 간 칸막이를 부수면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메일만 기다리면서 답답해할 바에야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게 100번 낫죠. 청취자 여러분의 지자체에서도 꼭 참고해 볼 만한 훌륭한 모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병원이라는 단어를 뭉뚱그려서 사용했는데 사실 병원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른바 지뢰밭 같은 구간입니다. 병원 유형에 따라 지자체가 적용해야 하는 룰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도 일반 배송이 있고 새벽 총알 배송이 있고 수령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 배송이 있잖아요. 네, 택배 비유 좋네요. 병원 연계 과정도 딱 이 3가지 배송 시스템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양병원부터 살펴볼까요? 여기는 어떤 배송 규칙이 적용됩니까? 요양병원은 입원 후 60일이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지원 제도가 작동합니다. 다행히 이 과정은 전국 지자체와 연계된 행복 이음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가장 안정적인 루트죠.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깔끔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지자체 담당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의뢰가 오면 지자체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서 이 환자에게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목록을 요양병원에 반드시 회신해야 합니다. 피드백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거죠. 아,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나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알아야 안심하고 퇴원 처리를 할 테니까요. 그럼 두 번째, 급성기 환자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병원들은 어떤가요? 여기는 이름부터 급성기니까 새벽 총알 배송에 해당하겠네요. 맞습니다. 속도가 생명이죠. 급성기 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지체 없이 서식을 작성해서 지자체에 연계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죠? 방금 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가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면 급성기 병원에서 온 의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개인별 지원 계획 결과를 병원에 회신해야 하는 의무 절차가 없습니다. 네, 회신을 안 해도 된다고요? 서류를 보냈는데 답장이 필요 없다니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장 안 해도 되니 일이 줄긴 하겠지만 꽤 의외의 규정입니다. 급성기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오래 머물 분들이 아니라 수술이나 급한 치료가 끝나면 즉시 지역사회로 복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병원에 피드백을 주는 행정적인 핑퐁을 할 시간에 차라리 그 행정력을 온전히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서비스를 세팅하고 즉각 투입하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행정의 형식보다 연계의 속도를 최우선으로 둔 것이죠. 아, 속도를 위해 과감하게 절차를 덜어낸 거군요. 자, 그럼 대망의 세 번째, 가장 주의해야 할 수령인 서명 필수 배송입니다. 바로 재활의료기관 수가시범 사업인데요. 재활의료기관에서 온 의뢰는 왜 그렇게 특별 취급을 해야 합니까?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시, 군, 구 통합돌봄 담당 주무관이시라면 이 대목에서 모니터에 포스트잇을 딱 붙여두셔야 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인가 보네요. 재활의료기관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서를 보내오면 지자체는 환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목록을 재활의료기관으로 무조건 반드시 회신해야 합니다. 요양병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강제성을 두는 거죠? 요양병원도 회신하고 급성기는 안 하는데 재활의료기관만 유독 까다로운 이유가 뭡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 즉 병원의 재정적 보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재정적인 보장이요? 재활의료기관이 환자를 평가하고 지자체에 연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면 국가로부터 지역사회 연계료라는 수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과를 청구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지자체로부터 받은 연계 결과 회신문입니다. 맙소사. 그러니까 만약 지자체 주무관이 업무가 너무 바빠서 재활의료기관에서 온 이메일에 며칠 답장을 안 하거나
깜빡 누락해버리면 병원 의료진이 힘들게 환자를 케어해놓고도 정당한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지자체 실무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는 그 이메일 회신 한 통, 클릭 한 번이 재활의료기관의 수거 산정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책임감이 진짜 막중하겠네요. 이것은 엄청난 레버리지이자 막중한 책임감이죠. 제도가 단순히 서로 잘 협력합시다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자체의 행정 처리와 병원의 재정적 보상을 하나의 톱니바퀴로 완벽하게 맞물려 놓은 겁니다. 한쪽이 안 움직이면 시스템 전체가 멈추도록 강제 결합을 시켜놓은 거죠. 와, 제도의 설계가 정말 치밀하네요.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재활의료기관에서 온 서류만큼은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고 번개처럼 회신해 주셔야 병원 현장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병원 유형에 따라 규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나니 복잡했던 매뉴얼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네, 매뉴얼을 텍스트로만 읽으면 그저 지루한 규정의 나열이지만 그 이면에 얽혀있는 재정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내가 지금 하는 서류 작업이 얼마나 거대한 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된 PDF 파일, 과도기의 이메일, 생명을 살리는 사후 승인 제도, 그리고 병원의 수가를 주락펴락하는 지자체의 회신 의무까지 서류가 이동하는 험난한 여정을 쫙 따라가 봤습니다. 현장의 실무자들이 시스템의 불완전함을 사람의 노력과 소통으로 어떻게든 메워가며 환자를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언젠가는 이런 과도기가 끝나고 병원의 데이터가 지자체 시스템으로 1초 만에 오리 없이 연동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행정 작업이 완벽하게 제로가 되는 그날 말입니다. 머지않은 미래겠죠. AI가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개인별 지원 계획 초안을 자동으로 짜주는 시대가 곧 열릴 테니까요. 만약 시스템이 모든 행정 처리를 그렇게 공기처럼 가볍게 만들어준다면 지금 수많은 엑셀과 PDF에 치여있는 우리 실무자 여러분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정보 취합하는 역할은 기계가 다 할 텐데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서류 작업의 자동화는 실무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방향으로 진화시킬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까요? 데이터에 기입되지 않는 80대 어르신의 미세한 눈빛의 불안감, 차마 말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깊은 피로도는 어떤 AI도 읽어낼 수 없거든요. 서류에서 해방된 실무자들은 그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환자와 눈을 맞추고 마음을 살피는 공감과 치유의 전문가로 쓰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이 행정의 무게를 덜어줄수록 돌봄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더 깊어지고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가슴 뜨는 미래네요. 오늘 퇴근길 혹은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무거운 서류 뭉치 대신 환자의 눈동자를 더 오래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의 진화된 모습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상상이네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 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내 것이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